네, CCBB 시즌 3 뜨겁게 시장의 이슈들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예고해드린 대로 주요 업종별 이슈와 관심사, 투자 전략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 주에 저희들이 잡고 있는 스케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섹터, 화학과 철강, 기계업종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융섹터, 그리고 수요일은 건설, 조선, 목요일은 전기전자, IT와 자동차 업종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장용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자, 뭐 또 주말에 연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자, 오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섹터를 집중 분석할 텐데, 지난 금요일 날 화학주를 필두로 해서 LG화학 쇼크였었죠. 중국 관련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오늘도 관심이 갑니다. 중국 섹터에 대해서 두 분이 주신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대표는 모멘텀 부재, 아직까지 중국 관련주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장용혁 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대감을 가져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시장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중국 관련주, 철강, 기계, 화학,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조 대표님. 네. 저희가 처음에 잡았는데 이번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중국 섹터거든요. 예. 그런데 참, 저도 안타까운 게요. 여전히 그 주가, 관련 주가들이 상당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재에서 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중국 성장률에 대한 둔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GDP가 8.1%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연초에 7% 성장률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이제 중국의 관련 사이트, 이제 통계청 사이트에 가보니까 8.1% GDP 성장률 자체를 놓고 통계청에 대한 대변인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선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의 앞으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에서 연초에 7%의 성장률을 잡았기 때문에 8.1% 우리가 생각할 때는 8.4% 예상했는데 8.1% 예상치 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그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자체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단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지준율 인하 자체가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중국 은행이 지준율을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 여력이 있습니다. 10% 정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지준율을 인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지준율 인하에 대한 여파 자체가 우리가 얘기했던 경기 부양 효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로 갈 수가 있거든요. 단적인 예를 한번 보십시오. 준비한 자료 보시면 이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쪽에서 보면 이 부동산 투자나 인프라 투자 쪽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대출에 대한 중국의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이전의 어떤 심리 상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접 부동산 쪽이라든지 인프라 쪽으로 중앙정부 쪽에 유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 자체가 아직은 그쪽 라인이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중앙정부의 어떤 의도 자체를 보면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중국 지방정부에서 상당히 부동산 쪽을 과대 투자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중앙정부 입장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앞서 제가 계속 4월 초부터 얘기했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있다 하더라도 지준율 인하 정도인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준비한 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쪽에 중국 상해 정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코스피 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4월 등락률 쪽에서 보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삼성전기 역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보면 이쪽 섹터만 집중을 하고 있지 중국 섹터는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체는 앞서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자료와는 좀 달리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렇게 대해서 AS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 근거가 좀 희박한 낙관론을 경계하시는 분입니다. 조일교 대표님은. 네. 장 팀장님, 지금 조 대표님 말씀이 중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실제 가지고 있느냐, 여기도 좀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실제 지준율 인하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시각을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장 팀장님 어떠세요? 네, 우선 조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8.1%인데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릴게요. 바오바 정책 포기하면서 8% 밑에 성장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7.5% 제시했죠. 이제까지 항상 보면은 초과 달성했었습니다. 지금 상반기 1분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을 걸로 다들 보고 있었기 때문에 1분기 때 8.1% 찍었으니까 오케이 사인을 준 거지. 이 정도면은 뭐 오케이. 이 정도의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긴축 2번 완화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프라 투자 같은 거 밑에서 바닥 찍고 머리는 들어 올렸습니다. 추가적인 긴축 완화 얘기 나온다고 하면은 기대감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시점이고요.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전자 그룹하고 단순 비교를 통해서 보는 거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 수급 논리에 기대 있는 수급과 지금 수급 논리에 의해서 눌려 있는 쪽의 그 가격표를 단순 비교하는 건 다소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준비한 자료 차트 2개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GDP 추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 밑으로 분기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중국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중국 관련주 접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2분기서부터 뭐 8% 밑에 성장, 7%대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 쪽에 무게를 실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통화량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통화 N1하고 광의통화 M2를 동시에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점은 추가적으로 통화량을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통화량을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는 긴축 완화를 통해서 내수 성장을 꽤 할 수 있다는 목표치를 갖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긴축 완화 쪽으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 소비의 70%는 기업의 소비, 즉 투자가 담당을 합니다. 10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탄력적인 상승 드라이브를 다들 기대하고 있죠.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예. 자, 사실은 이제 두 분과 함께 우리가 C12B 시즌3를 진행하면서 시황간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사실 중국 섹터에 대한 의견이 조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장 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나 정책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가격이 4월 달에 삼성전자, 네. 현대차는 이렇게 좋았는데 중국 관련주는 이렇게 안 좋았다라는 거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수급 논리입니다. 돈이 투자 여건이 좋은 쪽,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는 쪽으로 몰려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리했던 쪽으로 좀 시세가 몰렸고 그러면서 네. 좀 과도하게 눌린 쪽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요, 조 대표님. 제가 네. 처음에 이 4월 달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네. 중국 C12B 얘기하면서 중국 이슈를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죠. 중국의 경기 자체는 바닥을 찍었는지 몰라도 투자의 타이밍 자체는 적절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5월달, 6월달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수급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에서 바닥을 찍고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앞서 제가 GDP 얘기하면서 야 이제는 7%까지 떨어질 확률 없다. 8%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대감이란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에서 제한된 어떤 그 자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게 9% 10%로 올라가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지 7% 그러니까 8%대에서 계속 그냥 바닥만 확인한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가는 종목만 가는데 그 가는 종목이 대부분 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만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지금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바닥을 찍은 정도였던 흐름은 내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턴할 때 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절대로 그것들이 바닥을 찍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타이밍 자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예.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예. 시장에서의 그런 타이밍하고는 좀 틀린 개인수가 있겠죠. 예, 그것도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네. 뭐 중국이 안 된다, 이제부터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타이밍상 지금 시점이 들어갈 시점이 아니라는 건데 오히려 장혁 팀장님은 지금 이제 타이밍상 매수력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예. 되면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양을 사기에는 겁나죠. 지금 당장 뭐 기술적으로 차트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중국 관련주에 올인해라 이렇게 아마 못 하실 겁니다.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는 일정 부분 들고 있는 투자자들, 뭐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버릴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버리기에는 굉장히 늦었다라는 타이밍이고 지금 안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도 많은 양이 아니라면 관심 갖고 뭐 선발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장 듭니다. 팀장님도 뭐 지금 중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트의 비중을 강하게 실천할 의견은 아니신 거고. 네.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차트를 봐도 그렇고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네. 발을 들여놓고 방향성이 좋은 쪽으로 개선될 때는 점차 매수량을 크게 늘려도 좋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은 뭐 어차피 결론이 나긴 어려우니까 중국 섹터에서도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기계철강이라는 그 인프라 설비 쪽이 있고요. 또 뭐 화장품이나 뭐 의류 이런 그 내수 소비재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업종 가운데서 그럼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먼저.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어차피 질적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내수 쪽으로 부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호텔, 음식료, 그다음에 패션 이쪽은 굉장히 잘 가거든요. 오리온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관련주는 연일 뭐 호텔 신라도 뭐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이전에 어떤 중국의 정책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비 관련주는 지금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제가 볼 때는 이 단기적으로는 유효, 중기적으로는 좀 가열권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소재나 인프라 쪽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산업재라고 얘기하는 인프라가 있고 소재라고 얘기하는 화학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소재 쪽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낙폭과대 기술적 반응 나오죠. 이 정도면 정말 낙폭과대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40만 원짜리가 뭐 지금 호남석유 보면 40만 원짜리가 지금 이만큼 떨어지면 낙폭과대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많이 높은 가격대에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면 지금 못 팝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왜? 만약에 제가 호남석유나 LG화학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이 타이밍에서는 안 팝니다. 당연히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팔겠죠.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기술적 반등만 먹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한 1년 정도 투자를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소재 쪽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학 섹터는 1년 이상 볼 때는 가능한데 제가 생각할 때 철강이나 기계 쪽은 좀 말이 또 틀립니다. 인프라 쪽은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쪽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철강 쪽은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 있는 철강 말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포스코나 이런 쪽은 힘들 것 같고 기계 쪽도 마찬가지죠. 앞서 얘기했던 보여줬던 자료에서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인프라 쪽 고개를 쳐들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직은 계속적으로 지금 좀 규제를 하고 있고 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 했지만 기계 쪽도 조금은 좀 제가 볼 땐 시장 중립 이하다. 그래서 화학 쪽, 소재 쪽만 저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화학이나 기계업종은 중기적인 관심, 중국 그 내수 소비주는 단기적인 관심. 단기적이고 네.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열권이니까 단기 관심 또 단기 조금 우려. 예. 예, 중기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네. 클라이막스 나오면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계나 철강 쪽은 중립. 중립 이하 그리고 화학 중립 이하. 쪽은 중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 팀장님. 네, 우선 제가 준비한 표 보면서 네.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화학주 굉장히 많이 빠졌죠? LG화학 실적 쇼크에서 좀 번져 나간 것 같은데요. 네. LG화학 실적 표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우려가 좀 과했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차적으로 석유화학 쪽에서 미끄러진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QO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봤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다소 우려를 한 거고요.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폭을 보게 되면은 8%가 찍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찍혔지? 라고 보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2차 전지 부분에서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 호남석유가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과연 호남석유가 그만큼 빠질만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LG화학 부분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앞으로 석유화학 부분은 늘어나는 쪽으로 계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지사업부는 꾸준히 좀 유지하는 쪽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호남석유 연결기준 그 영업이익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호남석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 타이탄케미칼이라든지 KP케미칼이라든지 들고 있는 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1분기 나프타 가격이 지난 4분기에 대비해서 134달러 증가했습니다. 1022달러 기록이 됐는데 분기에 150만 톤가량 구매를 하니까 1분기에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따라서 2165억 손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밖에 줄지 않았다라는 건 석유화학 쪽은 장사 잘했다는 거고요. 그러고 호남석유 부분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 LG화학은 양매도 했지만 호남석유는 기관만 팔았습니다. 호남석유 생산 능력은 이미 아시아 최강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가 지금 현재 포모사의 300만 톤입니다. 에틸렌 생산 그 양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내 최대 NCC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타이타케미칼 인수하면서 2위 에틸렌 생산 업체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추정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증권사 의견을 본다 하더라도 적게 보면 3만 원, 앞으로 크게 보면은 4만 원까지 연별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ROE 따져보면은 15%에서 20%까지 올라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정도 ROE의 그룹을 30만 원 밑에 주가가 위치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10배도 못 주고 있는 결과치를 뽑아내게 됩니다. 지금 절대 버릴 수 있는 타이밍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지금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41.7% 증가한 수치 보였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죠. 철강 쪽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철강 쪽도 이제는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타이밍이 상당히 좀 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3.9%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훼손될 만큼 내려왔다. 수요가 부진했고 중국의 재고를 다시 쌓는 과정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제품의 단가 인하까지 겹치면서 안 좋을 게 다 한 번에 반영한 결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지는 쪽에 가깝고요. 예. 지금 원료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빠지는 쪽이었고, 근데 최근에 열연 가격, 유통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원재료는 빠지고 유통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기의 V턴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추정표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PBR 밸류 1배 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타이밍이다. 현대제철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현대차의 수직 계열화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기계 섹터는 두산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계 섹터는 저도 중립 이하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이면은 풋백 옵션 만기가 돌아오죠. 자금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CCBB 시즌3 이번 주는 이제 주요 업종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섹터에 대한 시각과 함께 또 이 종목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조 대표님과 이제 장 팀장님 스타일의 차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장 팀장님이 이렇게 종목까지 좀 언급을 해주시니까 전반적인 섹터 전략 세우면서 또 좀 도움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조 대표님도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나버렸어요. 오늘 그 중국 관련주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은요, 금융 섹터 또 얘기를 합니다. 금융 쪽도 부진하지만 할 얘기는 많이 있어요.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 보험주 좀 오르고요. 증권주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내일은 금융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슈 얘기하고 또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CCBB 시즌3 코리아 인베스트 조일교 대표,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 두 분 오늘 함께 했습니다. 예.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